1990년대 중반 중국 지린성 류허현 신빈현 그리고 메이허커우시에 걸친 접경지역은 울창한 숲과 넓게 펼쳐진 평화로운 지역. 그러나 1996년 2월 이 평화로운 지역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한 연쇄 범죄자가 등장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변태적인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양홍주라는 이름의 벌목공이었으며 그의 범행은 4년간 12명을 살해하고 7명을 중상으로 몰아넣으며 그리고 지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양홍주의 개인사와 범죄 동기, 그리고 그의 치밀한 범행 수법, 수사 과정의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최종 결말을 상세히 다루며 또한 이 사건이 중국 사회와 범죄 수사 시스템에 남긴 깊은 영향을 분석합니다. 양홍주는 1964년 지린성 류허현 향양진의 가난한 벌목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아버지는 벌목 일을 하다 부상으로 인해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홍주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이목구비가 비대칭이고 체형이 마른 사회적 기준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또래들에게 끊임없는 조롱과 따돌림을 받았고 따라서 그의 자아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외모 콤플렉스는 그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점차 사회적 고립과 열등감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벌목공으로 일을 시작하며 학업을 완전히 중단했으며 또한 어린 나이에 노동 중심의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똑똑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 이는 나중에 그의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양홍주의 변태적 심리는 사춘기 시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3세 무렵 그는 여성 화장실을 훔쳐보는 행위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두 남성에게 붙잡혀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아버지에게 알려졌고 또한 아버지는 그를 매달아 심하게 체불하며 강한 처벌을 가했기 때문에 양홍주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증오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병리적 성향을 자극했으며 그리고 그의 심리적 왜곡을 심화시켰습니다. 1986년 22세의 나이에 그는 직장 동료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으며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가정생활을 유지했으나 아내의 완고하고 보수적인 성격은 점차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부부 생활에 불만을 품었으며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인 비디오를 시청하고 성매매를 통해 욕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로 인해 여성들에게 거부당하는 일이 잦았고 이는 그의 열등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995년은 양홍주의 심리적 붕괴가 극에 달한 해였으며 그는 성매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한 달 월급을 잃었고 게다가 속옷만 입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성병에 걸렸으며 이는 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같은 해, 그는 아내가 젊은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여성에 대한 증오심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모든 여성이 자신을 비웃고 속인다고 믿게 되었으며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병적인 증오를 키웠습니다. 1996년 1월 성병이 치료된 후 그는 성매매 여성에게 보복하려 했으나 그녀의 조롱에 다시 굴욕을 느끼며 복수심을 다짐했으며 이는 그의 범죄 동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상처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성적 좌절은 양홍주를 연쇄살인마로 변모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홍주의 범죄는 1996년 2월 류허현의 한적한 산비탈 근처에 위치한 제약 공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공장은 대도시의 번잡한 공장 지대와 달리 조용하고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게다가 가로등도 드물어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2월 모일 밤 8시경 여공 샤오유와 샤오왕이 공장 건물을 나와 근처 여자 화장실로 향했으며 양홍주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주시하며 벌목용 톱을 개조한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샤오유를 먼저 기습하여 칼로 찌르려 했으나 샤오왕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녀의 엉덩이를 찔렀으며 샤오왕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했고
그리고 양홍주는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는 혈흔과 남성용 고무신 자국만 남아 있었으며 이 자국을 통해 경찰은 범인의 키를 약 1.5m로 추정했으나 고무신은 지역 주민들이 흔히 신는 평범한 신발이었기에 단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변태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양홍주의 병리적 심리를 드러냈으며 그는 재물이나 개인적 원한이 아닌 성적 왜곡에서 비롯된 쾌감을 추구했으며 또한 여성의 엉덩이를 찌르는 행위는 그의 비뚤어진 욕망을 상징했습니다. 피해자 샤오유와 샤오왕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뚜렷이 기억하지 못했으며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양홍주의 본격적인 범죄 행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첫 범행 후 20일이 지난 1996년 2월 22일 류허현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엉덩이를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쓰러졌고 양홍주는 기습 후 즉시 도주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3월 4일, 3월 22일, 그리고 3월 24일에 걸쳐 3명의 여성이 유사한 방식으로 습격당했으며 양홍주는 밤길을 혼자 걷는 여성뿐만 아니라 집 앞에서도 공격을 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3월 24일, 피해자 황영, 은 집 문을 잠그는 중 엉덩이를 찔렸으며 그녀의 비명에 가족이 달려나왔으나 양홍주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5건의 사건은 지역 주민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은 밤 외출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역 공장에서는 남성 직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여성들을 집까지 호송하는 안전조를 구성했으며 경찰과 민간인들은 거리를 순찰하며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으로 3월 말부터 5월까지 사건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양홍주는 멈추지 않았으며 5월 25일 밤 장신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다리와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고 양홍주는 그녀의 집에 침입해 벌목용 톱으로 개조한 칼로 그녀를 3번 찔렀으며 장신이 비명을 지르자 소리 지르면 죽인다 고 위협한 뒤 도주했습니다. 불과 30분 뒤 같은 동네의 세씨가 잠을 자다 음부를 2번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세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음부 손상이 심해 큰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는 그녀의 출산 능력에 영구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6월 12일 양홍주는 세 가구의 여성집에 연달아 침입하여 음부를 찔렀으며 피해자 중 2명은 심각한 장애를 입었고 또한 6월 15일에는 모녀 3명을 공격하여 어머니는 복부를 2소녀는 음부를 찔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양홍주가 침착하고 말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으며 그의 행동은 점차 더 대담하고 잔인해졌습니다. 4개월 동안 13건의 습격이 발생하며 류허현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으며 여성들은 집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친척집으로 이사하거나 혼자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변태적 동기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을 인지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양홍주의 범행은 1996년 9월 27일 류허현 텐자툰촌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피해자 곽씨는 마을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여성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닭과 개에게 먹이를 주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웃 장신이 개가 심하게 짖는 소리를 듣고 곽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마당에서 개가 집안을 향해 미친 듯이 짖자 장신은 안채로 들어섰고 곽씨가 목 동맥이 잘리고 복부가 베어져 내장이 흘러나온 채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음부는 칼로 절단된 상태였으며 옷은 찢겨 벗겨져 있었고 장신은 충격으로 기절했고 그리고 깨어난 후 다시 시신을 보며 또 기절할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홍주의 범죄가 단순한 폭력에서 잔인한 살인과 시신훼손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병리적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류허현과 상부통화 씨의 비상이 걸렸으며 경찰은 이전의 모든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을 깨달았고 양홍주는 범행 장소를 교묘하게 선택했으며 가로등이 없거나 불이 꺼진 어두운 곳을 골랐습니다.
그는 복면을 쓰지 않았으나 어둠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한 도주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몇 초 만에 사라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1996년 말부터 1997년까지 그는 잠잠했으나 이는 수사망을 피해 숨어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 속에 살았고 여성들은 밤에 남편과 함께 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998년 4월 2일 양홍주는 범행 무대를 신비년 샹양진으로 옮겼으며 그는 청씨 부부의 집에 침입했으나 부부가 부부싸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남편이 소리치자 즉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그는 청씨의 여동생이 사는 조씨 집에 침입하여 조씨의 남편을 목 찔러 살해하고 여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쫓아가 목을 베었으며 몇 시간 후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다 왕씨를 만나 그녀를 2번 찔렀으나 왕씨가 민병대 출신의 강한 저항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루에 3건이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는 양홍주의 대담함과 잔혹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1998년 5월 30일 메이허커웃이 신비년 호수촌에서 양홍주는 장기부의 약혼녀 허씨를 살해했으며 그는 허씨의 목을 찔러 살해한 뒤 유방과 복부를 절단하는 끔찍한 훼손을 가했습니다. 6월 10일 그는 조씨를 침대에서 찔러 사망하게 했으며 6월 21일에는 강씨 집에 침입해 그녀의 얼굴을 찔렀으나 강씨의 강한 저항과 이웃의 개입으로 칼을 잃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잃은 칼, 벌목용 톱을 개조한 흉기에는 그의 지문이 선명히 남아있었고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문 대조 결과 전과 기록이 없어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따라서 수사는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1999년 5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메이허커웃시에서 양홍주는 추가로 4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상으로 만들었으며 5월 31일 그는 아이린촌 임씨 집에 침입해 어린 부부의 목을 베어 살해하고 여주인 손씨의 유방을 절단했습니다. 6월 1일 그는 유씨 부인의 목 동맥을 찔렀으며 유씨가 저항하자 그의 손바닥을 찌르고 도주했으며 8월 13일 내씨 집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 우씨를 정원에서 쫓아가 목을 베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그는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절단하며 점차 더 잔인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병리적 쾌감을 추구하는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양홍주는 3년간 류허현, 신빈현, 그리고 메이허커웃시를 오가며 12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으며 그의 범행은 지역 주민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사건들을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지 않았으며 범행 빈도가 높아 여러 명의 범인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1998년 6월 그의 칼에서 지문이 확보되었으나 전과 기록이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또한 지역 경찰의 기술력 부족과 일부 경찰의 책임감 결여는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통화시와 지린성 경찰은 합동 전담반을 구성하여 2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으며 거리 순찰과 수사망을 강화했으나 양홍주는 범행 지역을 바꿔가며 수사를 피했고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까지 잠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 속에 살았으며 여성들은 밤에 남편과 함께 자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증언과 현장 증거를 분석했으나 양홍주가 복면을 쓰지 않고도 어둠을 이용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치밀함 때문에 몽타주 작성조차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2000년 8월 24일 신비년 베이시핑양에서 발생했으며 건장한 여성 마씨가 강에서 목욕 중 양홍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낮에 범행을 시도하며 얼굴을 드러냈고 마씨와 그녀의 남편이 낙과 경위를 들고 강하게 저항하자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며 마씨는 양홍주의 특징적인 얼굴, 비대칭 이목구비, 1.5m 키, 마른 체형과 오토바이를 기억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몽타주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삼림농장 관계자는 몽타주를 보고 양홍주를 지목했으며 그의 지문이 1998년 6월 확보된 칼자루 지문과 일치했기 때문에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과 1만 명의 합동방위대원을 동원해 산속을 수색했으며 2000년 11월 11일
도주 3일 만에 양홍주를 체포했으며 그는 체포 후 12건의 살인과 7건의 상해를 자백했고 범행 동기를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증오와 겁에 질린 여성의 비명에서 느끼는 쾌감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주었나라며 자신의 왜곡된 심리를 드러냈으며 이는 그의 외모 콤플렉스와 여성 혐오가 범죄의 핵심 동기였음을 보여줍니다. 2001년 4월 18일 양홍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처형되었으며 처형 현장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그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양홍주 연쇄살인 사건은 중국 범죄 역사에 깊은 충격을 남긴 사건으로 개인의 심리적 왜곡이 어떻게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그의 범행은 외모 콤플렉스, 사회적 고립, 성적 좌절, 그리고 여성 혐오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고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극도의 잔혹함과 병리적 쾌감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적 행위였습니다. 경찰의 초기 오판과 기술력 부족, 그리고 일부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건 해결을 지연시켰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몽타주와 지문 분석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으며 이는 현대 범죄 수사에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여성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지역 사회의 경계심과 협력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고 양홍주의 비극은 개인의 심리적 병리가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회적 시스템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합니다. 또한 지역 경찰의 역량 강화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가족의 슬픔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기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웁니다. 오늘은 중국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 중 하나를 자세히 풀어보려고 해요. 이 사건은 1990년대 중국 시안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왕원밍 연쇄 강간살인 사건인데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극도의 변태성과 사이코패스적 잔혹함으로 유명하죠.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강간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이야기를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교외 지역은 넓은 밀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과수원이 빽빽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 농사를 짓거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죠.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아이들은 마을 길을 뛰놀며 웃음소리를 내고 노인들은 문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 어둠의 주인공은 바로 왕환밍이라는 남자였어요. 왕환밍은 1957년 2월 26일 리아오닝성 가이저우시 홍치 만족향 만수산촌에서 태어났어요. 만주족 출신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둔 그는 어릴 적부터 싸움질을 좋아했으며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됐는데 아버지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왕원밍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어두운 면에 노출됐어요. 성인이 된 그는 1981년 24세 때 이미 여성 강간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복역 중에도 그는 본성을 드러냈죠.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해 추가로 19년형을 받았지만 1986년에 교도소 병원에서 쇠창살을 톱으로 자르고 탈옥했어요. 전국 수배범이 된 그는 몇 년간 숨어 다니다가 1990년에 시안으로 도피해 큰형 왕안성의 과수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형은 그의 과거를 알면서도 숨겨졌고 심지어 과부 손 씨와 결혼시켜 드릴 사위로 살게 했어요. 그들은 아들 하나를 낳았고 왕원밍은 낮에는 과수원 노동자로 위장하며 평범한 삶을 가장했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뒤틀려 있었어요. 아내와의 부부 생활에 불만을 품은 그는 결국 사회에 대한 복수라는 명목으로 범죄의 길로 들어섰어요. 이 사건의 첫 희생자는 1992년 6월 2일 시안 얀타구 위화자이에서 발견된 18세 소녀 왕잉잉이었어요.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기습을 당해 밀바드로 끌려갔는데 왕원밍은 그녀를 때려 기절시킨 후 강간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목을 졸라 죽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시신의 음부에 옥수수 줄기를 쑤셔 넣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그의 변태적 쾌감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사고로 생각했지만 이건 연쇄 범죄의 시작이었어요. 왕원밍은 첫 살인 후 매우 긴장했어요. 범행 장소가 자신의 집 근처였기 때문에 경찰이 올까 봐 돈을 챙겨 도망칠 준비를 했죠.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자 그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경찰이 나를 못 잡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의 범죄는 점차 빈번해졌어요. 1992년 첫 살인 후 왕원밍의 범죄는 서서히 늘어났어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시안 주변 지역에서 7건의 유사한 강간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5명이 살해됐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의 타겟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8세 초등학생부터 70세 할머니까지 기회가 되면 누구든 노렸죠. 예를 들어 8세 소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손가락으로 추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의 범행 수법은 일관됐는데 주로 마을 근처 밀밭, 공중화장실 또는 피해자 집안에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는 뒤에서 때려 기절시킨 후 강간하고 목을 졸라 죽이거나 돌로 때려 죽였어요. 더 잔인한 부분은 일부 피해자의 음모를 불로 태우거나 나뭇가지, 옥수수 등을 질해 삽입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극도의 사이코패스적 행위로 전문가들은 왕원밍이 정신적 병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어요.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범죄가 더 잦아졌어요. 6건의 강간 중 3명이 살해됐으며 마을 사람들은 소문으로 변태 살인마가 있다고 수군거렸지만 초기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어요. 시안은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였지만 이런 잔인한 사건은 드물었죠. 범인이 마을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그가 주변 환경에 완벽히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상습범으로 경찰을 우습게 알았어요. 내가 잡힐 리 없어 라는 오만함이 그의 범죄를 부추겼죠. 이제 사건의 절정으로 넘어가요. 1997년부터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997년 4월 8일 창안현 상봉촌에서 18세 여성 장나가 공장에서 퇴근하다 밀밭에서 강간당한 후 살해됐어요. 그녀의 시신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발견됐고 목에 졸린 흔적이 뚜렷했으며 음모가 불에 타 있었어요. 그녀의 자전거와 지갑이 사라졌죠. 가족들은 그녀가 야근을 한다고 생각해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어요. 현장은 마을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었고 마을 아주머니가 시신을 발견하고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이 사건으로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왕원밍은 멈추지 않았어요. 8개월 후 1997년 12월 15일 같은 향의 태평촌에서 또 다른 여성, 이름 미상이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됐어요. 그녀는 강간당한 후 목이 졸려 죽었고 음부에 불을 지른 흔적이 있었어요. 경찰은 두 사건의 유사성을 눈치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범인이 현장에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98년 2월 13일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도 마을 근처에서 여성, 이름 미상이 강간당한 후 살해됐죠. 이제 주민들은 대규모 공포에 빠졌어요. 여성들은 밤에 혼자 나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살았어요. 1998년 2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불과 9개월 동안 8건의 추가 강간살인 및 미수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체적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45건의 강간 중 12명이 사망했어요. 거의 매달 1명씩 살해당한 셈이죠. 일부 사건은 수법이 약간 달랐어요. 예를 들어
1998년 9월 23일 여성 후 씨는 목을 졸라 죽이는 대신 돌로 머리를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어요.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기절 후 강간당했지만 목이 약하게 졸려 살아남았어요. 경찰은 처음엔 여러 범인으로 의심했지만 분석 결과 대부분 한 사람의 소행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파요. 대부분 젊은 여성들로 공장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피해자는 19세 유리용으로 1998년 11월 24일 잔인하게 살해됐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기습당해 목이 졸려 죽었고 음모가 태워졌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8세 어린이로 강간 실패 후 손가락 추행을 당했어요. 70세 할머니도 있었죠. 왕원밍은 나이, 외모 상관없이 기회를 노렸어요. 그의 범행 장소는 다양했어요. 야외 밀밭, 공중 화장실, 심지어 피해자 집 안까지. 이는 그가 현지 환경에 밝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습범임을 보여줘요.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지갑, 자전거, 빚 등을 훔쳐갔어요. 강도 목적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생활 때문에 가져간 거죠. 그의 생활 수준은 낮았어요. 낡은 옷과 신발, 동북어갱으로 외지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안에 정착한 탈옥범이었어요. 왜 이런 변태적 행위를 했을까요? 왕원밍은 자백에서 성욕 불만과 사회에 대한 복수라고 말했어요. 그는 복역 중 모범수로 위탁 노동을 했지만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탈옥 후 시안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내면의 어둠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전문가들은 그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했어요. 단순 성욕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에서 쾌감을 느꼈죠. 피해자 중 절반은 죽였고 나머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는 인자함이 아니라 얼굴을 보지 못하거나 죽었다고 착각한 경우예요.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면 무조건 죽였어요. 경찰은 1997년 사건 급증으로 전담팀을 꾸렸어요. 1000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됐고 사건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이 핵심이었어요. 1998년 11월 1일 피해자 E씨, L씨는 범인을 봤어요. 그녀는 키 작고 마른 체형, 뾰족한 입, 강한 힘, 낡은 옷, 산시 동남부방언이라고 했으며 어디서 본 듯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덧붙였어요.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고 사건 현장 부근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첫 용의자는 송간핑이었어요. 그는 가마 공장 노동자로 1998년 11월 13일 쉰양에서 체포됐어요. 그는 6건 강간을 자백했지만 살인은 부인했어요. 그는 여성들을 기절시켰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알리바이와 DNA 검사로 무죄 판명됐어요. 다음 용의자는 장위핑이었어요. 제보에 따르면 9월 23일 사건 현장 근처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는 성질 급하고 여성 성추행 전력이 있었죠. 사건 후 갑자기 도망쳤어요. 경찰은 비밀 수사로 1998년 11월 19일 그를 체포했어요. 그는 9월 23일 살인과 한 건 강간, 택시 기사 살해를 자백했지만 다른 사건은 부인했어요. DNA로 확인됐어요. 이 두 사람이 잡혔지만 진범은 여전히 자유로웠어요. 수사팀은 과거 사건을 재조사했어요. 1992년부터 총 60건 강간, 21명 사망. 송간핑과 장위핑을 제외하면 52건 강간과 20명 살해가 왕원밍의 소행이었어요. 수사팀은 건국 이래 유일무이한 대형 사건이라고 느꼈어요. 압박 속에서 그들은 생존자 증언을 모았어요. 한 생존자 시루는 1998년 한밤중 3륜차를 타다 기습당했어요. 그녀는 168cm 키의 강한 여성으로 범인과 격투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자 범인이 도망쳤고 그녀의 3륜차를 훔쳐갔어요.
시루는 경찰의 40대 중반, 수염, 초라한 옷, 동북 억양, 엄청난 힘이라고 증언했어요. 다른 생존자들도 비슷한 설명을 했어요. 수사가 반복되던 중 사건은 뜻밖의 해결을 봤어요. 시루는 사건 몇 달 후 현장 근처 길가 풀숲에서 왕환밍을 발견했어요. 그는 사냥감을 기다리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파출소로 달려갔고 경찰과 민병대가 출동해 그를 포위했어요. 1998년 12월 13일 왕환밍은 도망치려다 민병대의 봉에 맞아 생포됐어요. 처음엔 가짜 이름과 주소를 댔지만 며칠간 신문, 당시 고문 가능, 후 실토했어요. 집 수색에서 피해자 자전거, 지갑, 삼륜차, 빚 등이 나왔어요. DNA 검사로 확정됐어요. 왕환밍은 52건 강간과 20명 살해를 자백했어요. 그는 아내와의 성생활 불만으로 시작됐다고 했으며 첫 살인 후 긴장했지만 잡히지 않자 대담해졌어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거의 매달 범행했어요. 법원은 그의 형왕한성을 범인 은닉죄로 6년형 선고했어요. 왕환밍은 1999년 사형 선고받고 총살 처형됐어요. 처형 현장에 2만 명 모여 환호했으며 일부 피해자 가족은 벽돌을 던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이 사건은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탈옥범이 7년간 위장하며 범죄를 저지른 건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죠. 생존자들의 용기와 DNA 기술이 해결의 열쇠였어요. 하지만 20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조심하고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 사건처럼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2001년 5월 중국 스촨성 난충시 순칭구 신창진 남원 바천 자린강변은 넓은 갈대밭과 잔잔한 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2001년 5월 13일 오후 4시 이 평화로운 강변은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되었으며 잔혹한 범죄가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4명의 범인 유태빈, 유태웅, 자오창펑, 그리고 랴오수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 저지른 것으로 그들은 1년간 1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상으로 만들며 특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잔인한 살인을 반복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 범인들의 배경, 범행 수법, 수사 과정, 그리고 최종 결말을 상세히 다루며 또한 이 사건이 지역사회와 중국 범죄 수사에 남긴 영향을 분석합니다. 2001년 5월 13일 오후 4시 난충시 신창진 남원 바천 자린강변에서 몇 명의 어린이들이 갈대밭 근처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린강대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여울로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전망이 뛰어나고 조용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장소였으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였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쳤으며 저기를 좀 보세요. 저기 돼지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외쳤고 다른 아이들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변에서 약 10스퀘어미터 떨어진 여울에는 피투성이로 보이는 둥근 물체가 떠 있었으며 이는 언뜻 동물의 머리로 오인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노인이 아이들의 소란을 보고 다가왔으며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있자 웃으며 너희들 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 저기 돼지 머리가 있어요. 라고 답했고 노인은 나이 들었지만 시력이 여전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물체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며 곧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물체는 돼지 머리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머리였으며 머리카락이 선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아이들을 즉시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 난충시 공안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들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으며 범죄 수사관이 물체를 건져 올리며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남성의 머리로
분석 결과 배의 프로펠러가 아닌 칼과 도끼 같은 날카로운 흉기로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약 20세로 추정되었으며 머리에는 5군데의 칼자국이 있었고 특히 턱에 난 상처는 입안을 거의 뚫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러나 칼자국은 치명상이 아니었으며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보였고 피해자는 죽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고통스러운 표정과 뜨고 있는 눈은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에도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강물의 침수 상황과 머리의 부패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하루에서 이틀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 및 토막 사건임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머지 신체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강물의 빠른 유속으로 인해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얼굴 식별이 가능했으며 경찰은 즉시 사진을 찍어 도시 전체에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4일 가오핑구 침수향의 노부부가 공안국을 방문했으며 그들은 사진 속 머리가 실종된 아들 샤오덩춘과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22세의 샤오덩춘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샤오덩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친척이 운영하는 스낵바에서 요리사를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젊은이였으며 섬세한 이목구비와 온화한 성격으로 많은 여성들의 호감을 샀고 또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태도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약 6개월 전 그는 친척집에서 21세 여성 푸에아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푸에아는 난충시 천문보건학교에서 법의학을 전공한 법의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아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5월 12일 밤 푸에아가 외출을 제안하며 함께 집을 나섰고 그 후 두 사람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5월 16일 샤오덩춘의 머리가 발견된 지점에서 20km 하류에 위치한 칭주 발전소에서 급수가 갑자기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작업자가 수문을 점검하던 중 긴 머리의 여성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머리는 푸에아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과 분노의 표정이 남아 있었고 두 눈은 동그랗게 뜬 채로 죽음의 순간 살인자를 노려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샤오덩춘과 푸에아, 두 연인이 모두 잔혹하게 살해되고 머리가 절단된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경찰은 시신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5월 16일 저녁 샤오덩춘의 머리가 발견된 강변에서 약 200m 떨어진 갈대밭에서 전직 연합방위대원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는 사건 소식을 듣고 자린강변을 잘 아는 지역 주민으로서 의심스러운 점을 조사하기 위해 나섰으며 밤이 되자 갈대밭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수색을 계속했으며 갑자기 끈적한 물체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그는 자세히 살펴보았고 굵고 짧은 나무 토막 같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발로 건드리자 갈라졌으며 손으로 만져보니 사람의 다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충격 속에서 계속 확인했으며 결국 머리가 없는 두 구의 시신 샤오덩춘과 푸에아를 발견했습니다. 샤오덩춘의 시신은 구타로 인한 멍과 흉터로 뒤덮였으며 목에는 선명한 졸림 자국이 있었고 산채로 목이 졸린 후 부엌칼로 머리가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푸에아의 시신은 더욱 참혹했으며 전신에 상처가 가득했고 왼쪽 유방 아래에는 반복적인 구타로 생긴 큰 피하 출혈이 있었으며 허벅지 안쪽에도 여러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부는 부엌칼과 흉기로 갈기갈기 찢겨 골반까지 손상되었으며 양손의 10손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푸에아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으나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남성의 음모가 음부에서 발견되어 다른 남성의 소행임을 암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0m 떨어진 연못에서 비수, 부엌칼, 헝겊, 푸에아의 반바지, 그리고 사용된 콘돔을 발견했으며 이는 범인들이 콘돔을 사용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신 발견 과정에서 두 구의 추가 시신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가오핑구 중학교 3학년 학생인 리차오와 자오보로
16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월 12일 저녁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후 자린강으로 수영을 하러 갔다가 실종되었으며 부검 결과 구타와 목 졸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차오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열쇠는 그의 집 열쇠로 확인되었으며 그의 머리는 5월 22일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샤오덩춘과 푸에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나 범행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월 18일 난충시 지치산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발견되었으며 아침 운동 중이던 노인들이 강한 악취를 감지하고 수색한 결과 부패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광안시 출신의 20세 후페이진과 주샤오로 후페이진은 학생이었으며 주샤오는 난충 복권학교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타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특히 주샤오의 음부는 심하게 손상되었고 콘돔 사용으로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주샤오가 후페이진보다 늦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녀가 남자친구의 죽음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월 5일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불과 6일 전인 4월 29일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커플이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얼굴을 수십 차례 발로 차여 눈알이 빠져나갈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으며 남학생의 턱에는 비수 자국이 있었습니다. 4월 26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두 커플이 살해되고 여성 피해자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정액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범인들은 대부분 콘돔을 사용해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5월 4일 새벽 4시 가오핑구의 주택 건물에서 4명의 복면 강도가 침입하여 3명의 여학생을 공격했으며 2명을 집단 성폭행하고 월경 중이던 1명은 음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들은 본토 억양을 사용했으며 콘돔을 사용해 정액을 남기지 않았으나 유리잔에 남은 지문이 중요한 단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가벼운 강간 사건으로 간주해 지문을 즉시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 사건 해결 지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보름 동안 인구 50만의 소도시 난충에서 12명이 살해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규모 범죄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례 없는 수사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사건들을 연결짓지 못했으며 강도, 강간, 살인이 혼재된 복잡한 범죄 패턴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5월 22일 가오핑구의 수박 농장에서 노인들이 수상한 청년들의 출현을 제보했으며 이들은 5월 18일경 3명의 남성이 원두막에서 며칠 머물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작성했으며 이는 이후 결정적 단서로 이어졌습니다. 4월 19일 차오민 부부가 강도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몽타주를 확인하며 범인들을 지목했으며 차오민의 호출기 기록을 추적한 결과 200여 통의 전화 중 하나가 휴대폰 번호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번호의 소유자는 이부영, 일명 에르단단으로 과거 싸움과 절도로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에르단단을 체포했으며 그는 유태웅과 교도소 동기로 술자리에서 그의 범행 자랑을 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체포된 에르단단의 진술을 통해 범인들은 유태빈, 25세, 유태웅, 23세, 자오창펑, 20세, 랴오수, 30대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1998에서 1999년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00년부터 케이블 절도를 시작했으나 수익이 적자 강도와 살인으로 범죄를 확장했습니다. 유태빈은 조직이 우두머리로 교활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으며 자오창펑과 랴오수는 X약 중독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X약을 위해 강탈을 시작했으며 점차 성폭행과 살인으로 범죄가 악화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5일 그들은 가오핑구 논둑에서 13세 가출 소녀를 강탈하고 집단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했으며 시신을 동굴에 버리고 얼굴을 돌로 박살냈습니다. 10월 10일 양러안에서 중년 부부 왕샤오와 푸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했으며 12월 4일 주민의 개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4월 1일
청씨와 후펑을 강탈했으나 후펑의 기지로 살인은 저지되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과 5월 12일, 그들은 연이어 커플과 학생들을 살해하며 잔혹성을 드러냈습니다. 자오창펑은 5월 22일 청도로 가는 기차역에서 체포되었으며 24시간 내 X약을 요구하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호출기를 감시한 결과 랴오수가 전력회사 기숙사에서 만남을 제안했으며 경찰은 즉시 작전을 펼쳐 유태빈과 유태웅을 체포했습니다. 5월 29일 난충시 체육관에서 4만 명이 모인 가운데 4명의 체포가 공개되었으며 2001년 11월 20일 그들은 공개 총살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난충 연쇄살인 사건은 개인의 병리적 욕망과 사회적 방치가 결합된 비극으로 범인들의 X약 중독과 전과 이력, 그리고 조직적 범죄가 지역사회를 파괴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초기 오판과 지문 분석 지연은 피해를 키웠으며 이는 과학적 수사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여성 안전과 지역사회의 경계심 강화를 촉구하며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2013년 5월 15일 아침, 신타이시 원난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사하러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외진 집에서 소규모 요식업을 운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였으며 26세의 남편과 24세의 아내는 금실이 좋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으며 거실 식탁에는 끝나지 않은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어 평범한 일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 어머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부부가 키우던 작은 푸들 강아지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신고는 신타이시를 뒤흔든 끔찍한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집 안은 강도와 폭력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선이 끊겨 작동하지 않았으며 거실과 안방의 옷장과 서랍장은 뒤집혀 있었고 안방 벽에는 손바닥 크기의 혈흔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여성용 속옷 세트가 흩어져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뒤에 동굴이 있다며 그곳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은 동굴로 이동해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극도의 폭행과 고문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특히 아내의 시신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훼손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26세 남편 장웨이와 24세 아내 리샤오칭으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으며 아내는 임신 3개월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온화하고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으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 없이 좋은 평판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을 변두리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는 두 가구밖에 없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과거 이 집은 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부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은 푸들을 키우며 집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4명의 악마적 범인들의 계획적인 침입을 막지 못했으며 부부는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건의 잔혹함을 더욱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남편 장외인은 머리에 3개의 구멍이 뚫리고 폐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으며 몸 전체에 구타와 흉기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산채로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죽기 전 아내가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극도의 절망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내 리샤오칭의 시신은 더욱 참혹했으며 그녀는 8시간에 걸친 집단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후 비닐봉지로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유두는 이빨로 심하게 물려 손상되었고 다른 유두는 부러져 피부 속에 박혀 있었으며 가슴에는 담배불로 인한 화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음부는 심각한 부종과 바늘구멍, 이빨 자국으로 뒤덮였으며 질 입구와 내벽은 피하 출혈과 심한 상처로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10손가락은 모두 절단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범인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저지른 추가적인 잔혹 행위로 보였습니다. 임신 3개월의 태아를 품고 있던 리샤오칭은 죽기 전 극도의 굴욕과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이는 부검을 진행한 경찰조차 구토를 느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장세진, 25세, 왕지, 24세, 자오펑, 17세, 푸강, 23세으로 구성된 4명의 젊은 남성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단독 또는 단체로 절도와 강도를 저지르며 범죄를 일삼았으며 특히 푸강은 중학교를 자퇴한 후 부모의 최저생활보장 카드를 사용해 생계를 유지하며 강탈과 절도로 생활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극도로 가난했으며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어머니는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푸강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범죄에 빠져들었으며 장세진, 왕지, 자오펑과 어울리며 점차 더 잔인한 범죄로 나아갔습니다. 장세진은 이 조직의 우두머리로 교활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으며 범죄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왕지와 푸강은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으며 자오펑은 17세의 미성년자로 다소 지능이 낮은 편이었으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피해자 부부의 집을 털었을 때 결혼사진을 보고 리샤오칭의 미모에 흑심을 품었으며 이를 계기로 강도와 성폭행,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병리적 성적 욕망과 폭력적 쾌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사이코패스적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오후 4명의 범인들은 피해자 부부의 집을 다시 털기로 계획했으며 이는 이전 절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 그들은 피해자 집 근처의 숲속에서 상황을 살피며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푸강은 리샤오청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며 강간과 살인을 제안했습니다. 오후 3시경 집 근처에 사람이 많아 침입을 미루었으나 오후 6시경 부부가 스쿠터를 타고 외출하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의 감시 카메라 선을 단검으로 끊고 창문 방범 장치를 뜯어 거실로 침입했으며 푸강은 안방에서 컴퓨터를 발견하고 카메라 영상을 삭제하려 했으나 방법을 몰라 컴퓨터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7시경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자 범인들은 문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리샤오청이 먼저 집에 들어오자 장세진이 그녀를 제압했으며 장웨이가 저항하려 의자를 들었으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3명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푸강과 왕지는 칼로 위협하며 장웨이를 모퉁이로 끌고 가 손을 묶었고 그의 지갑에서 은행 카드 3장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묻자 장웨이가 거부하자 왕지는 그를 발로 차고 가슴을 짓밟았으며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나 휴대폰으로 확인한 결과 틀린 것으로 드러나 추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푸강은 안방에서 리샤오칭을 칼로 협박하며 강간을 시작했으며 자오펑은 옆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장웨이는 아내가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애원했으나 범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왕지는 리샤오칭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으며
푸강은 그녀에게 구강섹스를 강요했습니다. 마당에서 푸들이 짖자 푸강은 부엌칼로 걔를 살해했으며 장세진은 리샤오청에게 다가가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리샤오청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순응하면 떠나줄 것이냐고 물었고 장세진은 거짓으로 떠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살인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자오펑과 왕진은 스쿠터를 타고 은행카드로 만천 위안을 인출했으며 음료와 간식을 사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샤오칭은 8시간 동안 교대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장외인은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경 범인들은 장외이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전선으로 다리를 묶은 뒤 사슬로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리샤오청이 남편의 행방을 묻자 이제 내 차례다 라며 비닐봉지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은 극도의 고통과 굴욕 속에서 삶을 마감했으며 범인들은 시신을 동굴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여러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첫째, 5월 14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피해자 집에서 300m 떨어진 양수장에서 4명의 수상한 청년이 머물렀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둘째, 집 근처 개울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에는 피해자의 은행카드, 결혼증명서, 옷가지 등이 들어 있었으며 특히 푸강의 아버지 푸씨의 최저생활보장 카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푸강이 사용하던 것으로 그의 신원을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 카드 기록과 CCTV를 통해 자오펑이 피해자 여성의 옷을 입고 돈을 인출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범인들이 부주의하게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푸강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며 장세진, 왕지, 자오펑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제보와 단서의 일치로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신고 이틀 만인 5월 17일 경찰은 신속한 수색 끝에 4명 모두를 체포했으며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강도, 성폭행,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장세진은 범행을 주도했으며 푸강은 리샤오칭에 대한 성적 집착을 드러냈고 자오펑은 미성년자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왕진은 폭행과 살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들의 진술은 범행의 잔혹함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013년 말 법원은 장세진, 왕지, 푸강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미성년자인 자오펑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장세진, 왕지, 푸강은 사형 집행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으며 자오펑은 감옥에서 조폭들에게 구타와 학대를 당하며 비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교도관들은 강간범에 대한 멸시로 이들의 학대를 묵인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며 자오펑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이들의 처벌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했으나 신혼부부와 태아의 비극은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병리적 욕망과 사회적 방치가 결합된 비극으로 범인들의 무직 상태, 가난,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잔혹한 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신 3개월의 아내를 상대로 한 8시간의 고문과 성폭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행위였으며 이는 중국 사회의 여성 안전과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단서 추적은 사건 해결에 기여했으나 이전 절도 사건에서 감시 카메라와 같은 단서를 간과한 점은 초기 예방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경계심 강화,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범죄자 재활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 부부와 그들의 태아가 평안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